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상포진, 루마티스, 코로나, 암, 무좀, 편도선염, 질염, 후두염, 유의염, 방광염 등등등등 각종 염증 참 종류도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약하단 말일까요? 막연하게 면역력 하지만 실체를 모르기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는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므로 상식 수준에서 가볍게 알면 될 테니까요. 일단 면역의 핵심에는 마크로파지, 즉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는요, 우리 몸 곳곳에서 세균, 외부세포, 손상된 세포, 죽은 세포를 먹어치웁니다. 일명 싹쓸이, 청소세포죠. 오죽하면 이름이 대식세포겠어요. 많이 먹는 사람을 대식가라고 하듯 대식세포랍니다. 대식세포는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했을 때 세균을 탐식해서 먹어치우기도 하지만 다른 면역세포들을 깨워서 함께 싸우게 하는 전력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염증 반응이 끝날 무렵에는 조직을 수복해서 본래의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대식세포는 모든 조직에 존재하고 대식세포가 존재하는 조직에 따라 대식세포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뇌에 있는 대식세포는 미세악요세포라 하고, 간에 있는 대식세포는 쿠퍼세포라 하고, 피부에 있는 대식세포는 랑게르한스 세포라 부르고, 뼈에 있는 대식세포는 파골세포라 부른답니다. 이외에도 많은 조직의 대식세포가 상주하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무튼지 간에 대식세포의 이름이 뭐든 간에 대식세포의 역할은 초기 염증 반응에는 침입한 세균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후기 염증 반응에는 세균을 없애는 과정에서 손상된 조직을 수복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초기 염증 반응에서 세균을 없애는 대식세포와 후기 염증 반응에서 손상된 조직을 수복하는 대식세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세균을 탐식하는 대식세포를 M1, 후기에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대식세포를 M2라고 부릅니다. M은 대식세포, 즉 마크로파지의 첫 글자에서 따왔습니다. 문제는 M1과 M2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합니다. M1이 신속하게 세균이나 이물질을 잡아먹고 나면 M2가 바로 후속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팀워크 좋은 공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숙련된 기술자가 공사를 하고 나면 숙련된 청소부가 깨끗이 치워줍니다. 공사가 끝나고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입주는 한정없이 늘어집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몸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M1과 M2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M1의 활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가면역 질환, M1의 활성이 지나치게 낮으면 M2의 활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암에 노출되게 됩니다. 암은 만성염증의 끝판왕이라고 했으므로 모든 질병은 M1과 M2의 불균형으로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M1과 M2의 불균형이라는 뜻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M1과 M2의 균형을 찾는 법만 알면 되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봐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면역력의 핵심인 대식세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알쏭달쏭 알듯 말듯 하시겠지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쉬워집니다. 공부는 반복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부가 재미있으면 성공입니다. 뭐든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인 대식세포는 영어로 마크로파지라고 하고 그 첫 글자를 따서 M1과 M2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세균을 탐식하는 대식세포를 M1, 후기에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대식세포를 M2라고 하며 이 M1과 M2의 균형이 무척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M1의 활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가면역 질환, M1의 활성이 지나치게 낮으면 M2의 활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암에 노출되게 됩니다. M1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다하게 분비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 노출됩니다. 여기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란 M1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쏘아대는 총알이나 폭탄을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등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상상하시면 쉽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건물이나 희생된 민간인들이 바로 루마티스, 루푸스, 원형 탈모,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강직성 척추염, 건선, 아토피 등등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희생된 세포와 닮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질병의 시작은 염증에 있습니다.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기에 염증이 시작된 겁니다. M1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이유도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었기에 시작되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염증 반응 이전에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빨리 그 균형을 찾아줬더라면 염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전쟁도 파고 또 파보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염증의 핵심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 감염 혹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조직 손상, 이거 둘밖에 없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 감염은 급성 염증이라 하고요. 저산소증으로 인한 조직 손상으로 인한 염증은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성 미세 염증 상황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루마티스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암을 일으킵니다. 루마티스나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성 미세 염증을 줄여야 하고 현재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암이 있어서 질병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도 만성 미세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장 속에 따개비처럼 붙어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쁜균은 줄여야 하고 두 번째, 만성 미세 저산소증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혈액 관리, 체액 관리, 혈관 관리, 림프 관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혈액이 충분해야 혈액 속에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할 수 있고 미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혈액이 혈관을 타고 산소를 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의 균형이겠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혈관은 끊임없이 수축이 될 거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이 안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M1과 M2 균형에 도움이 되는 제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또 차차로 공부해봐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품귀 현상입니다. 정부와 병원의 의사소통이 막혀 애꿎은 환자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면 고열이 발생하고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심하면 폐가 손상되고 더 심하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심장, 간, 콩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 매개물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너무 적게 생성되어도 문제, 너무 많이 생겨도 문제입니다. 일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그란딘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세포가 손상되진 않습니다. 이때 쓰는 약이 항히스타민제, 항루코트리엔제,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도한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키고 세포를 손상시켜서 조직을 파괴합니다. 히스타민 루코트리에는 비만 세포에서 분비되고 프로스타글란딘은 감염된 세포 부위에서 분비되지만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은 대식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대식세포에 대해서는 하모니 편지 151편, 152편에서 잘 설명드렸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대식세포가 왜 과도하게 사이토카인을 분비할까요? 과도하게라는 말은 예민하게라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식세포가 너무 강해서? 대식세포가 너무 약해서?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식세포가 너무 약해서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이 부족하고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강한 개가 짖을까요? 약한 개가 짖을까요? 겁이 많은 개가 시끄럽게 짖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화를 낼까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화를 낼까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시달리고 화를 잘 냅니다. 대식세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을 과하게 분비하지 않습니다. 대식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져서 발악하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대식세포는 폐의 알베올라입니다. 참고로 뇌에 있는 대식세포는 미세악교세포라고 하고요. 간에 있는 대식세포는 쿠퍼세포라고 하고 피부에 있는 대식세포는 랑게르한스 세포라 부르고 뼈에 있는 대식세포는 파골세포라 부른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폐의 대식세포인 알베올라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세포의 모습과 사람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식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제품군이 많으니 도움 받으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하모니 공부방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가을가을한 가을이 여름보다 못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코가 먼저 아는지 바람이 선선해지는 초가을에 재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피부는 또 어떻고요? 환절기에 두드러기와 피부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날씨와 비염, 두드러기, 가려움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몸은 도대체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일단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유는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콧물이나 가려움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항히스타민제가 처방 나오고 복용하는 순간 가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의 작용이 끝나갈 때 다시 콧물과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을 달고 살게 됩니다. 여기 항히스타민제를 오래 복용한 아이의 사례가 있습니다. 7살 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비염이어서 약을 계속 먹였는데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요. 비염, 코막힘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유치원에서 구내염, 감기 이런 걸 잘 가져온답니다. 물론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꼭 항히스타민제의 복용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항히스타민제의 장기간 복용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약으로 막았기 때문이죠. 환절기에 콧물과 가려움에 시달리는 이유는 점막과 피부 장벽이 약해서입니다. 점막은 몸 안쪽에서, 피부는 몸 바깥쪽에서 우리를 보호하는데요. 바람이 불고 미세먼지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환절기가 되면 점막과 피부는 건조해지고 자극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점막과 피부 장벽이 약하면 제 역할을 못하니 그걸 도와주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하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미세먼지가 많아질 때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콧물과 가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을 확장해서 면역세포가 빨리 감염 부위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고요. 점액 생산을 늘려 체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세균이나 이물질을 재빨리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히스타민은 위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이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점액 분비를 촉진해서 이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히스타민은 뇌에서도 나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제의 대표적 3가지 부작용은 첫 번째, 변비, 소화장애, 두 번째, 구강 건조, 갈증, 세 번째,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입니다. 그렇다면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왜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올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아데노이드는 코 뒤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림프 조직을 말합니다. 편도와 함께 인체의 1차적인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아데노이드에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세포가 있습니다. 비만세포라고 하니 뚱뚱한 지방세포를 상상하실 텐데요. 그 지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면역세포의 일종입니다. 뭔가를 분비하니까 좀 비만해 보여서 비만세포라고 이름 지었나 봅니다. 즉, 아데노이드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 히스타민을 분비했는데 항히스타민제로 자꾸 못 나오게 막으니까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하면서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을 더 쥐어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질 수 있겠죠. 마치 고혈압 환자의 좌심실 비대처럼요. 혈관 속 압력이 높으면 심장은 그 높은 압력을 이겨내고 혈관에 피를 보내야 하므로 서서히 심근세포가 커지고 부피가 늘어나는데 이를 심장비대 또는 좌심실 비대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지만 항히스타민제만 복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점막과 피부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모니 방에 공명의 치유 에너지가 점점 울려 퍼지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모든 물체는 각각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하며 이때 물체의 진동수를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물체는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수 있고요.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가 밖에서 전달되면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공명 현상이라 하고 이때의 진동수는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 행위도 역시 일종의 공명 현상입니다. 주파수를 맞춰서 생기는 공명 현상을 통해 듣고 싶은 방송을 듣게 되는 거죠. 그냥 보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마디 안 해도 마음이 통하고 편안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서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해줍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친구의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는 이유도 공명에 있습니다. 마음의 공명 현상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부부 사이에 내리는 이 전문가의 공통 솔루션은 바로 공감 능력을 키워라입니다. 공감 능력을 키워라 라는 말은 배우자의 말에 주파수를 맞춰라 라는 말과 같고 공감도 능력이라 훈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되는 세포인데요.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옛 어른들이 본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 울고요. 옆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이 나고 부부가 오래 살면 닮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거울 누련의 발견으로 공감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작용이 아니라
타인의 세계를 미러링하는 매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공감이란 두 사람의 뇌에서 같은 패턴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며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새벽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감의 순간 우리의 뇌는 물리적으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감정 전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감정 전염이란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감정 전염을 아신다면 우울증의 가족력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뇌파가 자녀의 뇌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전염이 되고 웃음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슬픈 영화를 보면 슬퍼지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자 낄낄 웃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집단 지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들의 의식이 서로 연결되다 보면 개인의 지성을 뛰어넘는 집단 지성이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의 회초리는 부러뜨릴 수 있지만 회초리 다발은 부러뜨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인간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지만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섬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맞추기만 하면 공명의 치유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하모니 공부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치유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직접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공감 버튼을 눌러주는 작은 행위가 치유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오늘도 자신 안에 작은 변화를 꺼내어서 말해보고 서로 공감하며 축하해주면서 치유 에너지를 높여보아요. 오늘도 자신의 아픔을 꺼내서 말해보고 서로 공감하며 위로해주면서 치유 에너지를 높여봐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경동맥이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동맥혈관인데요. 동맥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의 협착 여부, 혈류 속도, 혈관 두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경동맥은 60%가 막혀도 아무 증상이 없는 반면에 70%가 막히면 5년 내에 50%가 뇌졸중이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경동맥 경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벽에 손상이 생겨 혈소판과 소미소가 응집이 되고 그 후에 혈전이 형성되고 혈전이 부서지면 작은 동맥이 막혀서 가벼운 뇌경색이 발생하고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큰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경동맥 초음파 후에 경동맥 협착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과 아스피린을 주로 처방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혈관벽에 끼어있는 플라그, 즉 찌꺼기죠. 이 플라그와 혈관벽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혈관이 노화된다는 의미는 첫 번째,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뭉쳐서 동맥 경화반이 생기는 것, 두 번째,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 세 번째,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혈관이 탄력을 잃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 중 두 가지를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혈관 나이를 아시고 싶은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듯 합니다. 플라그는 주로 총경동맥이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분지되는 부분에서 많이 생긴답니다. 혈관벽 두께란 혈관의 가장 안쪽, 즉 내막과 가장 바깥쪽, 즉 외막 사이의 중간막의 두께를 이야기하는데요. 45세 미만의 정상 혈관 두께는 남성의 경우 0.57mm,
여성의 경우 0.52mm이고요. 1mm 이상의 경우는 심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건강한 혈관은 혈관 내에 플라그가 없고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혈관의 노화는 혈관 내에 플라그가 있고 혈관벽이 두꺼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노화된 혈관을 어떻게 젊고 건강한 혈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혈관 내 플라그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얇고 탄력 있게 하면 되겠죠? 고지혈증약과 아스피린이 그걸 해결해 줄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수준일 뿐더러 너무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사람에 따라 원치 않는 작용, 즉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스스로 좋아지도록 방향성을 잡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모니 공부방에서 더 나눠봐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골다공증은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일까요? 골다공증은 몸이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체내 염증이 증가하면 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까요? 체내 염증이 증가하면 염증에 대항하기 위해 코티솔이 나오게 되는데요. 코티솔은 콩팥 위에 붙은 부신에서 나오는 생존 호르몬이라는 건 이젠 다 아시죠? 코티솔은 생존을 위해 혈당과 혈압도 올리지만 면역세포의 지나친 분할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면역세포 분할을 억제해서 면역세포의 지나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렇다면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할수록 코티솔의 분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증가한 코티솔은 파골세포의 활성은 늘리고 조골세포의 활성은 줄이게 되어 골밀도를 낮추게 됩니다. 몸이 염증 상태가 되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염증을 중화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뼈는 끊임없이 변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낡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는 조골세포보다 파골세포의 활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적당한 운동은 조골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지만 체내 염증이 증가한다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이 과다한다거나 여성 호르몬이 저하된다거나 커피, 술, 탄산음료, 담배, 지나친 육식, 지나친 탄수화물의 섭취 등 몸의 산성화가 된다거나 또는 자연스러운 노화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파골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한 칼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코티솔이 과다 분비될 수밖에 없고 활성산소도 많아져서 만성염증에 노출됩니다. 학계에서는 노화의 원인을 만성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이란 상처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염증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불필요한 염증으로 동맥경화, 당뇨, 암, 치매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만성염증이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거죠. 이렇듯 골다공증은 단순한 뼈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골다공증을 단순한 뼈의 문제로만 보고 접근하게 되면 칼슘제를 아무리 열심히 복용하고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몸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몸을 만성염증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뼈가 노력했다는 증거니까요. 뼈야 고맙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오해했던 거 미안하다. 이런 관점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골다공증을 해결해야 할 질병으로만 접근하면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 두려움은 또다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그렇게 되면 질병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가속노화의 주범은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의 결과물이 골다공증인 거고요. 그러니 골다공증은 원인이 아니고 신호입니다. 만성염증을 해결하면 골다공증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근본에 충실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나간다면 튼튼한 뼈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상담을 하면서 감정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핵심 감정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은 물론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상담하신 분은 핵심 감정이 사랑과 감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가 심어져 있기에 몇십억의 부도와 생명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오실 수 있었음이 보였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감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과 감사의 감정은 타고나는 걸까요? 이런 궁금함을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주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감정은 유전적 요인에서 출발은 합니다만 사회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건강관리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DNA보다 더 중요한 게 DNA가 받는 신호, 즉 유전자를 켜고 끄는 후천적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후성 유전학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은 저마다 다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아이마다 닮은 듯 전혀 다른 듯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태교를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키운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DNA를 바꿀 수는 없지만 DNA를 켜고 끄는 신호는 바꿀 수 있듯이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성격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계를 짓지 말고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왜 이런 성격이 되었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자신이 왜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자신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자신이 왜 이렇게 아픈지,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만 애를 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그저 약을 복용하면서 의사나 약사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자신의 질병이나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게 되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치유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깨어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에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무척 서툽니다. 또는 좋은 감정만 편애하고 나쁜 감정은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하니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면 됩니다.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고
이 감정의 시작이 어디인지 살펴보면서 내면의 어린아이를 위로하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나를 흠뻑 사랑해주면 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기의 꼬리를 삼키는 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우로보로스 뱀인데요. 우로보로스는 시작과 끝이 같음을 상징하면서 영원성이나 윤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어쩐지 저는 스스로를 가둬버린 감옥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원망, 분노, 불안, 두려움, 죄책감,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수치심, 걱정 등등 감정의 또아리를 틀고 주저앉아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내 안의 감정들은 내 것입니다. 즉 내가 만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면 나밖에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만든 것도 타인, 감정을 없애는 것도 타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몸을 미워합니다.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는 착각은 휘몰아치는 감정에 무기력하게 내버려짐으로써 마치 자신의 꼬리를 잡아먹는 뱀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킵니다. 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착각은 질병과 약의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끊임없이 질병과 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치유의 핵심은 자신이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감옥에서 살고 있나요? 마음의 감옥을 알아차리려면 자신의 핵심 감정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핵심 감정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핵심 감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언니의 핵심 감정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책을 손에 잡으면 그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절대로 다른 책을 안 본다고 합니다. 재미가 있건 없건 그 책을 다 읽어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의 핵심 감정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다가도 지루하면 다른 책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제 책상은 항상 이 책, 저 책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은 기호의 문제이므로 크게 걱정이 안 되지만 저희 언니의 이런 핵심 감정은 종종 건강에 해가 됩니다. 이번에도 무리한 운동에 도전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언니에게 건강 좀 생각해서 무리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동생의 잔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언니의 핵심 감정은 성취감인 듯해. 성취감에 너무 휘둘리는 건 아니야?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우아하게 넌지시 말해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니까요. 그러니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 건강하고 싶다면 자신을 지배하는 핵심 감정부터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고 싶었고 너그러운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너그러운 사람을 동경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노력과는 무색하게 저는 그런 사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너그러운 척 받아주다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고요.
너그러운 척 받아주다가도 뒷담화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너그러운 척 하다가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두려움, 불안, 조급함,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이 가득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면하고 방치하고 억압했던 내면의 어두운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한 거죠. 저와 화해하고 저를 알아주는 내면의 정화 작업은 삶을 무척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급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빨리 낫고 싶고, 빨리 화해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고백하자면 저 역시도 제 안에 조급함이 이렇게 많은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의 조급함을 알아차리고 달래주고 보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나는 너그럽기는 틀렸구나 하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너그러운 척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제가 점점 너그러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급함을 알아차리기만 했는데 너그러워지다니. 너그러워진 제 자신이 정말 대견합니다. 분명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화가 안 나다니. 분명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당황했었는데 침착하다니. 분명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답답했는데 기다릴 수 있다니. 너그러워지고 싶다고 해서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척을 한다고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조급함을 알아줬더니 너그러워지는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조급해하면 할수록 건강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병에 집중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몸과 대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리면 치유는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제 내면의 조급함을 알아차립니다. 얼른 글 쓰고 나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조급하구나. 그래, 조급함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려 줍니다. 그리고 조급한다 한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뇌에게 알려줍니다. 얼른 글을 쓰고 나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바꿔봅니다.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한결 편안해집니다. 제 자신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이렇듯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수정하면서 점점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조급함의 자리를 너그러움이 채워갑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